안녕하십니까. 역사 읽는 남자 김재철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72년도면 벌써 50년 전 얘기죠. 오늘은 제가 사실은 경주에 사무실에 와서 우리 이제 동국대학교 1학년생이 된 강기혁 군과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야, 세상 참 독특하네요. 제가 지금 이어폰을 끼고 이제 이걸 하는데, 그래서 왜 이어폰하고 마이크는 없냐 그러니까 우리 기획군이 이어폰 겸 스피커, 저 마이크가 겸용입니다.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어폰인데 마이크 기능을 가졌구나. 세상이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2022년 아닙니까? 50년 전, 72년도에는 처음으로 해방 이후 6.25, 그죠? 해방 다음에 6.25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한에, 남북 대화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남북 대화가 이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죠, 북한에. 김일성 주석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대리한 분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합의를 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북한도 그러겠지만 북한은 근데 이제 공산국가가 통제된 국가인데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의 명을 받고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온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은 내가 이번에 가면 혹시나 잘못되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래서 심하게 한 비상 극약을 가지고 왔죠. 예. 그렇게 하고 돌아왔죠. 예. 그때는 사람들은 김일성은 사람도 아닌 줄 알았어요. 가면 무조건 죽이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살아와서. 그래서 50년 전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분도 지금 간단하게 이제 녹음을 하는 게 대해서 실력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린 간단하게 끝냅니다. 그래서 한번 기업분도 그냥 지난 얘기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면 고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범. 72년도 후반기는 남북한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총화 단결의 한계를 강하게 요구되던 시기였다.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였고 북한의 이른바 제2부수상 일행이 서울을 방문하여 각각 회담하였다. 이 혁명 이후에 꿈도 못 꾸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성명의 요지였다. 8월 3일 국민 경제의 안정과 투자의 촉진을 위한 1년의 종합경제시책을 다짐하고 기업인들의 새로운 분발을 촉구하는 8.3 긴급조치가 발표되었다. 8월 11일 남북 적십자 대표 예비회담 절차 합의 내용도 발표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남북이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다들 그냥 텔레비에서 보고 다들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김일성이하고 만났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드라마보다도 영화보다 더한 일이 그냥 통 발표된 거예요. 예, 이런 시대였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바쁘게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은 유경수 여사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들어보시면서 일일이 진행이 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막 이 사건은 원체 큰 사건이 돼서 예, 이게 그냥 아이고 이건 정말 너무 큰 사건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나 놀랬던 거죠. 예. 이러는 상태에서 이제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고 9월 또 9월 14일에는 남북 적십자 본회의가 서울에서 또 개최가 되고 또 합의서가 발표가 되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10월 27일까지 조국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의 공고를 또 약속해 주기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하도 빠르게 현행이 돼서 사람들이 막 정신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긴 한데 유신, 예, 10월 유신. 그래가지고 10월 유신헌법 개정안이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유신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 땀을 잘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경제를 이루었고 국민들이 그냥 100달러 소득에서 초급 못 피하다가 71년도에 수출이 그냥 10억 불, 77년도에는 100억 불, 국민 소득이 또 뭐 77년도에 1인당 1000불, 10배로 늘어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욕심이 나는 거죠. 예. 63년에 이제 대통령 해가지고 4년 하고 또 67년에 해가지고 또 4년 하고 두 번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세 번을 하려면 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신헌법 개정안이 이제 발표가 되고 국민들의 투표를 붙였는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네. 자우정 그 상황은 그랬습니다. 물론 뭐 그 우리 김영삼, 김대중 같은 또 새로운 다른 지도자분들이나 일부 깨어있는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두 번에서 물러나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의 그 시위도 있고 뭐 복잡한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뮤지컬 박정희가 또 6월 5일, 6일 날 서울 목동 로브홀에 있습니다. 거기 와서 표를 꼭 사주시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10월 유신 개혁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여사회의 생활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10월 17일 여사는 수원에 있는 전화가 와가지고요. 요즘 이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이게 선거철이 돼가지고 뭐 여론조사다 뭐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생방송인 건 마치 생방송 좀 들리시죠? 예, 이래가지고 이제 생방송처럼 바로 해서 막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 편집 안 합니다. 예, 편집도 안 합니다. 그 정도 뭐 우리 실력들이 돼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는 10월 17일 여사는 수원에 있는 자해학교 낙성식에 참석하였다. IQ 75 미만의 정신박약 아동들을 위하여 이방자 여사가 경영하는 학교로 여사는 교사 건축기금의 일부를 찬조해 주었다. 낙성식에 나가면서 여사는 전원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한 아동들을 위하여 생선을 선물로 가져갔다. 저 같으면 지적장애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6세에서 12세까지의 정신박약 아동들은 낙성식이라 하여 가슴에 꽃을 달아주자 어느 학생은 선생의 팔을 껴안고 딴따따따 하고 결혼 행진곡을 불러댔다. 지능이 IQ 75 이하니까요.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더니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사의 설명이었다. 이날 낙성식에 여사는 두 개의 휘호를 준비해 나갔다. 강당에 걸어둘 사랑의 집, 기숙사에는 개나리의 집이라는 희호였다. 이 희호에 대해서는 조그만 후일담이 있다. 74년 7월경 하루는 여사가 비서를 불렀다. 수원 자해학교에 걸려있는 희호를 소문 없이 떼올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희호의 글씨가 서툴렀다기보다 여사는 그 후 서도에 관심을 가지고 틈만 있으면 쓰곤 하여 글씨가 늘어났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가 더 잘 쓰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전번에 내 썼던 거 떼고 좀 좋은 거 붙이자 이러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대통령 부인이나 그냥 일반 부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정신으로 더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이런 데 달려 있는 것 같아요. 12월 어느 날이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몹시 추웠다. 경기여고 졸업반인 근영양이, 두 번째 딸이죠. 근혜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영양이 늦게 수업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광화문 교육회관 앞에 있는 육교를 건너다가 10살 남짓한 아이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추위 속에 남노한 속옷만을 걸치고 때가 저는 손을 내밀며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불쌍하고 측은했다. 근영양은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여쭈었다. 여사는 즉시 근영양에게 그 아이를 청와대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그 소년을 데려오자 여사는 다정스럽게 물었다. 너 누구하고 살지? 왜 이 추운데 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고 있어? 그는 형제가 함께 지냈는데 형은 구두닦이를 하고 자기는 구걸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형은 몇 살인데? 여사가 묻는 말에 소년은 16살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여사는 소년에게 더운 음식을 먹이고 머리를 깎아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손톱까지 깎아주었다. 그리고 새 옷에 새 신발, 새 모자까지 씌워주었다. 여사는 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소년 형제들에게 기술이라도 익혀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려고 하였다. 형이 집으로 돌아올 무렵이라고 소년이 말하는 시각에 그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비서를 딸려 돌려보냈다. 소년을 앞세우고 비서가 찾아간 곳은 창천동 아파트 부근에 있는 어느 지하 굴속이었다. 창천동은요, 그 마포구 창천동인데 지금은 뭐 아주 서울의 고급 동네죠. 예, 옛날에는 이게 서울이 그랬습니다. 뭐 서대문 지나고 나면 아주 그것도 형편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창천동 아파트 부근에 있는 어느 지하 굴속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입구에 늘어진 거적대기를 벗기고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곳으로 들어섰다. 숨기다였다. 그러나 형을 그곳에서 만날 수 없었다. 다음날 비서가 그 형이 구두닦이를 한다는 신문회관 앞으로 가보았다. 없었다. 창천동 굴속 운막집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도 형제가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그들은 시립 아동보호소로 끌려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숨어버린 것이었다. 끌고 갈 줄 알고 도망가버린. 예.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뭐 경찰 아저씨가 가서 어디 나를 우리가 거지 같다고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도망가버려요. 그 소년을 버려두면 또 거지 노릇을 할 도리밖에 없잖아요. 다시 찾아보세요. 여사는 목욕을 하고 난 소년의 순진해 보이기만 하던 눈동자가 눈앞에 어령거렸다. 비서는 며칠을 두고 강화문 육교로 신문회관 앞으로 미도파 근처와 신세계 백화점 부근으로 돌아다니며 수소문하여 보았다. 끝내 그 형제를 찾을 길이 없었다.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어린 소년을 앞잡이로 내세워 국어를 강요하는 그런 계열에 속하는 소년들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옛날에도 그런 게 많았죠. 예, 착취하기 위해서.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 여사는 따뜻한 사랑도 인정도 도움도 거부하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의 구원받을 수 없는 암담한 공간을 바라보는 것. 여사는 막연하고도 슬픈 얼굴로 흑옥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게 5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역이다, 영등포역이다, 부산역이다, 그 지하철역이다. 다 서울에도 종강역이다, 종로상가역이다, 지하철 가면 지금도 저녁에 저도 어떤 데 가다가 들려다 보면 전부 다 그적대기 풀고 그냥 덮고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 자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때는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어머니고, 여성분들도 좀 많아요. 사업이 파산했다.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시국에 뭐 가게 그냥 보증금도 떼이고 다 날리고 이제 뭐 가게도 안 되니까 나와서 집에 가니까 가장이 그냥 집사람에게 돈 한 푼 10원 갖다 줄 수 없으니까 맨날 다투고 이러니까 그냥 홧김에 그냥 싸우고 나와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그 당시 이런 데 보면 여성분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능력 없다고 애들 그대로 둔 채로. 다 거지같이 사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대통령 대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자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나 장차관 부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언론계다 뭐 그다음에 이런 경제계다 이런 부인들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가 만든 양지의 문 진짜 부군 활동만 그런 순수한 분들이 있어야 이런 분들에게 애정도 구하고 또 뭐 바자회도 열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또 조그만 거라도 마련해서 따뜻한 외투라도 입힐 수 있잖아. 이런 걸 해야 된다, 지도자의 부인들이.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예.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부산시장이나 포항시장이나 경주시장이나 구미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 부인분들이 옛날에 그냥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은 뭐 적십자 사다 이렇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래도 그 사각지대는 온 데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뮤지컬 한다고 다녀봐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좀 봉사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12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제8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하여 숭고한 유신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전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국정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굳은 신념을 피력해 보여주었다. 제4공화국은 새로운 이념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발족하였다. 다음날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접견실에는 참으로 기이한 다과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제4공화국이 출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제8대 대통령 유신 다음에 그 대통령 취임식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국민 전원이 투표를 한 게 아니고 지역마다 그 대의원들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투표를 했거든. 한 2천 몇백 명인가 3천 몇백 명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그냥 간단하게 돼버린 거죠. 절차만 거친 거죠. 이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불행한 역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영수에서 이로 인해서 그 북계 지령을 받은 그 문세강에 의해서 74년 8월 15일 날 국립극장에서 흉탄에 돌아가신 거죠. 예. 저희가 지금 국립극장하고 좀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가올 8월 15일에 우리가 뮤지컬 박정희를 국립극장에서 하자.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 지금 제가 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해나가야죠. 다음날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접견실은 말씀드린 대로 기이한 다과회가 벌어지고 있었다. 시내 일원에서 불려온 신문파리, 구두닦이, 행상 등 불우한 직업 소년 500여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시커먼 구두약으로 얼룩진 남루한 옷. 그들은 호기심에 가득한 까만 눈만 반들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정각 3시, 오후 3시입니다. 접견실에 중후한 참나무 문이 열리면서 청와대니까요. 여사가 샘물같이 맑은 웃음을 머금고 들어왔다. 서울특별시장과 시경국장이 배석하였다. 여러분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부지런한 어린이들인 만큼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자는 격려의 말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회이니 인내력과 성실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국가의 유능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여사는 대접견실 중앙에 마련된 상 앞으로 가서 어느 제과점에서 보내온 엄청나게 큰 축하 케이크를 잘라서 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는 것이었다. 목이 메니까 콜라를 마셔가며 많이 먹어요. 콜라병을 들어 찬에 따라 주기도 하였다. 제8대 대통령 취임 축하 케이크를
불우한 소년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여사는 뜻깊은 축하의 즐거운 한때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게 유경수 여사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축하하는 마음을 길거리에 있는 구두닦이다, 껌팔이다, 다 이런 친구를 불러가지고 청와대 그 접견실에서 같이 식사한 거예요. 그러니 유신 이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지금 시대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눠지지만은 유경수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예.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유경수는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좌든 우든 좌쪽에서도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참 유경수 여사의 모습이 대단하신 것 같고 저는 또 오늘 경주에 와서 이제 이걸 지금 우리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박목월 선생이 그러니까 1974년 8월 15일에 국립극장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박목월 선생은 문학자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등신불이다 이런 소설, 을화 최고의 작품을 대한민국 현대사 소설가 중에서 최고이신데 원래 고향은 사실은 저 경주예요. 경주시 건천면 모량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 KTX 내리면 혹시 경주 오시는 분이 있으면 KTX에서 택시 타면은 불과 7,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국민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정치를 하신 분도 아니고 굉장히 그 당시 한양대학 문과대 학장도 하고 소설가시고 그러는데 아주 존경받는 분이었죠. 그래서 대통령 집안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74년 8월 15일에 돌아가신 이후에 박목월 선생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유경수 여사의 신문에 난 기사하고 자기가 들었던 얘기하고 또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만에 그걸 엮어내서 만든 책이 지금 제가 낭독해드리는 유경수 여사거든요. 네, 그래서 참으로 문장력도 탁월하다. 그리고 또 기자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쓰시는구나 하고 저도 참 놀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7장 결의의 재단에 뿌려진 피는 여러분 좀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이제 요 7장에서는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시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한 서너 번 하면 이제 유경수 여사 요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요 책이 마무리되면 요 책의 마무리된 녹음도 압축을 하고 그 내용을 또 좀 들여다보고 해서 저희가 이 책 낭독회를 한번 할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 인사동에서 낭독회를 한번 하면서 우리 뮤지컬 박정희, 정도원 군이나 이 노래도 불태우리라 이런 것도 부르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우리 강기혁 군도 노래가 좋아하시면 또 와서 쫄깃 노래 하나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낭독회에서 우리 배우들 중심으로 연출을 해서 다들 하나씩 맡아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만 제가 돌아가면서 낭독을 하나씩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는 한강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계시잖아요. 이 시대를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강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한 4선 하시고요. 고향은 전라북도 전주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부 기자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또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걸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멍하겠어요. 슬프고. 그래서 그런 낭독회를 우리가 6월 6일, 5일 날, 6일 날 정도에 지금 뮤지컬 박정희를 하기 때문에 저한 6월이나 7월이나 8월 사이에 요 낭독회를 6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 전에 할 수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날짜를 잘 택해서
우리 강기혁군 같은 경우도, 아, 학교를 맨날 가면 뭐합니까? 대학생이 하루 정도 또 빠져도 봐야지.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한 코너 정도 이렇게 좀 기획군도 좀 맡아주세요. 예, 이 감동적 부분이 있어야 또 학생들에 관련된. 요 다음 거 읽어줄 게 있어요. 기획군이. 내가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또, 그거 들어보면 알 겁니다. 아, 이 부분은 내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또 계속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 드리는 것은 모든 자식된 사람의 도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나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냥 돌보아 드리기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드려서 몸을 항상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나 정신 건강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일일 거예요.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사회에 대한 소외감을 들어드리고 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적당한 일감을 드리도록 해야 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버이날에 또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어버이날. 왜냐하면 이제 그 첫 어버이날이 73년 3월 30일, 이게 73년 3월 30일이 첫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나 잠깐 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일감을 드리는 게 제일 최고의 어버이날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봉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다정다감하세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150명의 양재 회원들이 노인들의 이제 그 노인의 날에 시중을 들었는데,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씻고 놀이를 진행시키는 뒷바라지를 이제 한 거죠. 다 그 대통령 영부인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장관 부인들, 총장 부인들, 그 지도적급 인사들의 부인들이 이런 일에 나서는 거죠. 처음에는 뭐 형식적으로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냥 나오라니까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유경수 여사가 하는 걸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게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예. 그 전번에도 제가 하나 읽어드린 거, 그 앞에도 그런 거 있었죠. 어디 저 경기도 그 당시에 가평군, 거기는 수동마을인가 갔는데, 새마을운동 때문에 갔다가 쭉쭉쭉 갔다가 이제 어두컴컴해져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 항아리 같은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 뭐 함 같은 걸 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라이 같은 거, 다라이는 좀 일본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어가지고 막 새마을 운동가 돌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개천에. 왜냐, 그 돌을 모아서 이제 다리를 놔야 되니까. 그걸 보고서 막 뛰어가서 본인이 1시간, 2시간을 그 다라이 똑같이 이고서 돌멩이 나르는 거예요. 참나. 그러니까 하는 게 다르다. 예.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하고, 그러니까 이 정말 귀감이 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꼭 낭독회 같은 거를 한번 함으로써 우리가 읽음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날 점심은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우리 회원들은 양재 회원들입니다. 도시락에 김밥을 넣도록 계획하고 있었는데 영부인께서 모기 매매는 안 되니까, 노인들이니까요, 유부초밥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찬도 딱딱한 건 피하고 삶은 달걀은 모기 매니 넣지 말라는 당부였어요. 정말 일을 하는 우리들 이상으로 자상하게 마음을 쓰셨어요. 그리고 딸기가 간 나온 때였는데 후식으로 그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날 오신 노인들은 도시락 안에까지 영부인의 뜻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참, 노인들은 어린이다운 면이 있더군요. 어떤 분은 영부인의 손을 오래 잡아보고 싶어서 손을 놓지 않으려 하였으며, 어떤 분은 가당치도 않은 청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금시 한 말을 지루하게 되풀이하고 그러더군요. 물론 노인분들은 그러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지겨워서 못 견딜 것 같은 장면이 많았어요. 그러나 영부인께서는 시종 웃으시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끝까지 고루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영부인께서 노인들을 대하시는 그 정성이나 마음이 진정해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도저히 저러실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역시 크신 어머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 행사가 끝난 사흘 후 한 노인이 다음과 같은 감사의 편지를 유교사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사 다 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제1회 어버이날을 제정하시어 현실의 뒷전에서 외로움만을 벗삼고 있는 늙은이들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성대한 위로의 잔치를 베푼 후에 또 손수 나오셔서 따뜻하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무엇이라 감사의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치 심청이가 온 건. 참. 다음은 이제 근로자 합숙소 얘기입니다. 근로자 합숙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합숙소. 옛날에는 그 지역마다 이 근로자 합숙소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먹고 자야 되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그 지금 그 노무자들을 뭐 갔다가 하루 일당도 못 받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시골에서 잘 데가 없으니까 근로자 합숙소 가서 그냥 자는 거예요. 가면은 그 따뜻한 물이라도 먹고 무슨 몸을 녹여서 잠은 잘 수시 되니까 나가서 또 가서 뭐 벌어 먹고 또 와서 그냥 잠은 거기서 자면 되니까. 예. 그 근로자 합숙소를 방문한 얘기입니다. 73년 12월 하수는 예년에 비하여 혹독하게 추웠다. 22일부터 서울 중부 호남 지방에는 정말 큰 눈이 왔고 관상대에서는 22일 하오 7시 서울 및 경기 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22일 하오에는 빙판에 미끄러져 택시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고속도로도 운행 중지가 되고 서울 시내에서는 시민들이 택시가 쉬게 되자 엉금엉금 끼다시피 하는 버스에만 몰려들어 정류장마다 대혼잡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퇴근길에 차 편이 부자유한 시민들을 위하여 시경에는 서울시 경찰국이 얘기입니다. 통금을 특별 해제하고 그들의 귀가 편의를 봐주라고 관할 경찰서에 시달하기도 하였다. 12월 23일은 전국의 기온이 영하 10여 도로 내리고 수원지방은 한국 최고의 강추위 영하 24.4도로 수원자가 강하였다. 3년 만에 한강이 얼어붙었다. 24일은 성탄절 전날. 추위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신문에서는 춥고 미끄러운 성탄절 전날이라고 사회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추위 속에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불안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여사가 위문품을 가지고 시립 남부병원을 방문한 것은 오후 6시였다. 어둑어둑할 무렵이었다. 그곳에 둘러 영등포 근로자 합숙소를 찾아갔다. 여사는 비사한 사람을 대동하고 근로자 중에서도 일정한 거처가 없는 뜨내기 날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30원을 지불하고 하룻밤을 유하는 합숙소를 불시에 찾아간 것이었다. 밤 8시경이었다. 돈 30원 지불하고요. 지금 같으면 뭐 한 3,000원 든 것 같아요. 잠만 재워주는 거죠. 190여 명의 재숙사, 거기 있는 이제 그 자는 사람들은 뜻밖의 방문한, 갑자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왔으니까요. 대하여, 갑자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놀랬겠어요.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그러니. 예. 이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제 사람들이 맞이를 했죠. 예. 여사는 그들에게 동태 15상자를 선물로 주어 내일 아침 국이라도 따뜻하게 끓여 먹도록 하였으며, 웃옷을 제숙자 전원에게 일일이 나누어 줬다. 바바리 코트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사무실 난로가에 앉아 그들의 사정을 들어줬다. 그 앉아가지고 연탄 난로 앞에서 다 얘기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했죠. 그들 중에서는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4~5명이 좀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4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신랄한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했다. 젊고 하니까 막 불평이 나오겠죠, 당연히. 태도가 자포자기식이고 도전적이었다. 저도 뭐 한때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길만 넓히면 무슨 보람이 있느냐? 공무원들의 부패는 얼마나 심하냐? 우리와 같이 30원짜리 합숙소 신세를 지는 자는 실업자나 다름없는데 구제 대책이 무엇이냐?
자기가 이렇게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도 정부에서 정치를 잘못한 탓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이런 투의 자기 중심적인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특히 민원 창구에서 빚어지는 공무원들의 직무 태도에 대하여 거의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비판과 규탄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여사는 끝까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막 공무원에 대해서 막 비판이 있는 거죠. 민원 공무원에 대해서. 이럴 때 여사의 태도는 주위에서 보는 자로 하여금 한마디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만큼 침착하고 인내심이 강하였다. 아무리 그의 말이 일방적이고 과격하여도 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다. 청년의 말을 다하자 여사는 그래요. 그런 말을 곧바로 해주어서 고마워요.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젊은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뚤어진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민원 창구의 얘기만 하더라도 젊은이가 말하는 대로 다 그렇진 않아요. 시민들의 애로가 많은 줄은 압니다. 하지만 민원 창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그만한 고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젊은 청년을 타일러주고 여사는 청와대로 돌아왔다. 다음날 성탄절 날이었다. 어제 들르지 못한 남대문 근로자 합숙소와 동대문 근로자 합숙소에 각각 동태 15상자와 20상자를 보내주고요. 영등포, 남대문, 동대문 합숙소 등에서 각각 2명씩, 양지회관에서 1명, 도합 9명의 그 근로자 합숙소에 있던 사람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한 거죠. 불러들여서 서울특별시장을 배석시켜 오찬을 베풀어줬다. 점심을 같이 한 겁니다. 불평을 터뜨렸던 간밤의 그 청년도 끼어 있었다. 그는 여사가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베풀어 주시는 것부터 놀라운 일이었거니와 청와대의 점심 식사가 외부에서 추측하던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간소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메밀가루로 만든 만두국이었다. 아, 고기 좀 내놓지. 그 당시 청와대 거의 국수 먹고 이랬다고. 예, 대통령도. 그럼 먹는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사는 간밤에 그가 늘어놓았던 불평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젊은 친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해서 또 들어도 주고 또 다시 듣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을 돌아보며 묻는 것이었다. 이 청년에게 맡겨볼 일자리가 없을까요? 청년에게. 그 불평하는 미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불평하는 청년에게. 여사의 그 말은 취직을 시켜주라는 단순한 뜻이 아니었다. 불만으로 가득 찬 그에게 공무원들의 고충을 실제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냐는 의미였다. 전후 사정을 들어서 대충 사태를 짐작하고 있던 시장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날은 그대로 청와대로 물러나왔다. 청와대를. 시장은 다음날 아침 시장실에 그 청년을 불러 신원에 대해서 묻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를 임시직으로 특채할 용의가 있음을 일러주었다. 본인에게. 그래야 당시 25살인 손 청년은 74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임시직원으로 채용되어 관악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요 청년이 편지를 써보냈네요. 영부인님 전상서,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소생을 기억하시어 끝까지 보살펴 주신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소생은 이제 관악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영부인의 뜻을 받아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유능한 역군이 되고 보람있는 큰 씨알이 되기 위해 항시 연구와 노력하며 끊임없이 전진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이제 편지를 보냈네. 너무 길어서 제가 이제 이 정도만 읽겠습니다. 민원 창구에 앉은 그는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다.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외부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다.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자. 얘기를 한 겁니다. 역시 민원실에서 일을 해보니까 바깥에서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은 밀리고 많은 사람을 대하다 보니 항상 웃으며 상냥하게 대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때로는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하고 거기에 앉았다고 해서 만능을 바라든지 성인군자야 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때로는 실수하는 일도 있음을 차차 깨닫게 되었어요. 그는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이 몸에 뵐수록 그들의 고충을 절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전날의 자기의 생각이 편견과
독단에 사로잡혔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취직을 시켜준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는 그 기회를 줬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게 너무 많네. 내가 잘못한 건 너무 많아. 그리고서 이제 정말 이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것도 영부인 이런 그걸 해주니까 이 친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 오늘 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 정도 또 읽어드리고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